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해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해답들 얻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더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핫 이슈 먼저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제약바이오 쪽이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어느 쪽에 우리가 좀 무게를 두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만큼 기대도 되는데 이건 분명히 제약바이오에게 호재가 될 텐데 탄핵 정국이다. 이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사실 좀 아직도 어렵긴 합니다. 일단 미국에서 11월 CPI가 좀 안도하는 정도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는 예정대로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가 더 지는데 오늘 장중에 우리 지수만 봤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 이후에 상승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대내외적인 악재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쪽을 봐야 될까? 황유현 팀장님, 어디에 더 무게를 둬야 될까요? 그 힌트를 그제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상승했을 때 그때 힌트를 거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목별로 조금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 양 이틀 동안 제일 많이 올랐던 섹터를 또는 종목들을 보면 바이오가 사실 압도적으로 급등을 좀 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또 펩트론이나 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뭐 오전 장 초반에 비하면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불확실성, 사실 오늘 오전 같은 그 대국민 담화가 어떻게 보면 정말 불확실성을 제대로 보여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어떤 말이 코멘트가 나오고 전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인 관점, 뭐 조금 이게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 여름 정도까지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금리 인하 기조는 지속될 거고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불확실성은 점점 해소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 전체의 정치적인 이슈의 불확실성이 미치는 정도를 생각을 해본다라면 단순한 강도로만 생각을 해본다라면 전 정점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또 다른 뭐 대국민 담화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예상한 범위 내를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점점 그것에 익숙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으로 가고 이제 지나가면 갈수록 불확실성은 점점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제 가장 사람들이 시장이 좋아졌을 때 가장 먼저 사는 섹터가 결국은 바이오 또는 조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년도 주도주에 대한 힌트가 여기서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딱 시장을 보니까 내년의 주도 섹터도 역시나 제약, 바이오, 조선 쪽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친다면 이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물론 종목별로 개별 이슈 속에서 엇갈리긴 합니다만 비만 테마가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가 내년에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된다면 분명히 또 지금 비만약과 관련해서 워낙에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만큼 그 GLP-1을 좀 가격을 낮추는데 올인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여기서 비만 테마주 뭔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박철순 이사님, 앞서 위고비 출시된다는 그 기대감에도 우리가 비만 테마주 많이 주목했었는데 그 이후에 재료 소멸되고 나서 뭔가 뉴스 하나 더 나온 것 같거든요. 네. 비만 테마 오늘 펩트론 비롯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종목은 잘 추려봐야 되잖아요. 어떤 게 제일 연관이 좀 있을까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위고비가 국내로 이제 상륙을 했을 때 엄청난 시장의 기대치가 있었잖아요. 워낙 또 성능이 좋았던 기대감이 높았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뭐였는지 시장에 관심도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위고비가 출시되기 전부터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뭐 펩트론이 있겠죠. 오늘도 뭐 시장 대비 가장 강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이 위고비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건데 이거를 늘릴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일라이릴리라든지 다양한 지금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이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 수출에 대한 것들은 바로 실제로 또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대장주는 지금 뭐 펩트론과 인벤티지랩밖에 없다라는 네. 판단이고요. 물론 또 블루엠텍 같은 경우가 사실 유통을 좀 담당했었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관련주로 묶여있긴 하지만 사실상 뭐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대비했을 때는 좀 약한 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주가의 어떤 탄력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펩트론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조금 약하다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워낙 또 펩트론이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예.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오늘 좀 늦게 비만 치료제가 올라간 걸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왜냐면 장중에 이제 주식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분들이 뒤늦게 접근했다가는 또 이제 쉽게 말하면 단기에 손실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제 단기 테마가 빠르게 끝나고 나서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당시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이라도 빨리 잡아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좀 늦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큰 비중을 고점에서 들어가는 것들은 좀 회피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가신다라고 해도 반드시 분할 매수를 좀 활용하셔서 일단 평단을 너무 단기 고점에 물리지 않도록 좀 조심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좀 기술력 가지고 있는 펩트론이나 뭐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 위주의 대응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한번 또 시세가 크게 나오고 있다 보니 너무 큰 비중으로 따라잡기보다는 좀 적정한 비중으로 분할 매수하자 이렇게 전략을 생겨봤습니다. 자, 그리고 CDMO 쪽도 궁금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비만 그리고 CDMO 쪽이 좋아 보였는데 CDMO 하면 우리가 미국의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기대감에 정말 많이 주목받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연내 통과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 번 주춤하더니 다시 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떤 게 진짜인 건지 어찌됐든 뭐 통과는 된다는 건지 네. 황유현 팀장님 그러면 오늘 오르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네. 윗골인 좀 달려있지만 그래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여전히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 생물보안법 우려 이제 털었다고 봐도 될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생물보안법이 통과된다면 더 큰 수혜가 예. 될 거고요. 그거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 내년도 뭐 이제 공장 증설에 따른 효과들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좋은 주식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중소형 CMO, CDMO 업체들이 주가 등락이 조금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인가요? 그 관련해서 올해 연내 통과가 어렵다는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뭐 시장 정도 밀렸다가 올라오는 그 정도지 사실 이것 때문에 완전 시장에서 주도주에서 탈락했다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지금 바라보는 관점은 생물보안법은 아마 내년도에 이제 트럼프가 다시 취임을 하고 나서 아마 중국도 오늘도 기사가 나왔지만 환율과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먼저 지금 이 카드를 쓰는 것보다 그때 협상용으로 카드를 남겨놓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어쨌든 통과가 된다라는 걸 전제로 조건을 네. 본다라고 하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우리나라 CMO, CDMO 물론 작은 종목으로 가면 갈수록 변동성은 뭐 외부 뉴스나 이런 코멘트 당국자들의 코멘트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있겠죠.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신다면 일단은 관련 주식들은 일단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통과가 된다라는 쪽에 우리 시장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 관련한 CDMO 쪽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또 종목별로 움직임도 오늘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해서요. 그 테마 안에서도 강한 비만과 CDMO 쪽을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딱 골라봐야 될까요? 박철순 이사님, 제약바이오 안에서 원픽을 꼽아주신다면요? 사실 저는 ST팜입니다. 지금 이제 앞서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사실 지금 이 생물보안법이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국방수권법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는 거거든요. 연내 통과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뭐 지금 연내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굳이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하면서 주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지금 반도체라든지 이런 바이오라든지 미국이 중국을 엄청나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그래도 격차가 좀 있지만 바이오는 정말 무섭게 따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트럼프 정권에서도 생물보안법이라든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재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속도의 문제지 방향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CDMO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가장 큰 기업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당연히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낮은 시총이 작은 기업들 중에는 당연히 ST팜이 있습니다. ST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유전자 치료제의 어떻게 보면 핵심 원료죠. 올리고 핵산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세계에서 이제 생산 캐파로는 한 3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계 1위까지도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가장 또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런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갔을 때 실제로 중국에 맡겼던 A라는 업체가 우리나라 ST팜으로 실제 이 원료 의약품을 생산 위탁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주를 따냈던 경험이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생물보안법의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기업이 ST팜이어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사실 근데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누러들었기 때문에 예.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최고가 한 12만 원까지 갔었는데 네. 지금은 7만 5천 원에서 반등이 어, 나왔거든요. 네. 이제 반등이 좀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에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1차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위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네. 기술적 이평선을 잡아서 9만 5천 원 정도 선을 네. 제시해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만 원 정도 선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네. 순절 라인은 이번에 반등이 나왔던 지지선 부분이죠. 7만 5천 원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 우려는 좀 털었다 이렇게 두 분 다 봐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철순 이사님께서는 관련주 중에서도 ST팜을 좀 원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1차 목표 주가는 9만 5천 원, 2차는 11만 원, 손절가는 7만 5천 원 체크해봤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가 내년에도 주도 섹터가 될 것으로 역시나 기대할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요, 반도체는 어떨까요? 미국의 흐름을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확실히 계속 언급하고 있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2만 선 돌파도 했거든요. 어제 거기에는 뭐 엔비디아가 오랜만에 하락을 끊고 반등한 것도 큰 기여를 했을 텐데 일단은 그러다 보니 오늘 IT 투톱도 함께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도 오늘 상승 출발해서 마찬가지로 5만 5천 원 일단 딱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자, 국내 반도체주가 함께 좀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거를 기대하고 있긴 한데 황 팀장님, 물론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도 올라가고 네. 필라델피아 지수 오르고 이런 건 좋습니다. AI 수요 견조한 것도 좋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뭐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를 꾸준히 따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제 엔비디아가 오랜만에 반등해서 기술적 반등 느낌으로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커플링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뭐 지금 당장 사실 쉽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반도체주를 보면 투자하실 때 보면 항상 최악일 때, 네. 겨울일 때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앞으로 정말 뭐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조금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사실 매매하기가 어렵지만 일단 또 이번에도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반대로 지금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흐름, 아직까지 뭐 긍정적인 뉴스라던가 뉴스 네. 플로우들은 없습니다만 뭐 낸드나 디램 가격 전망치 사실 올 하반기에 상승을 좀 예상했지만 역시나 아직까지는 가격적으로도 크게 반등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미국 시장은 좋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가는 그런 모습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기준으로 5만 5천 원대를 언제쯤 넘어야 6만 원이 언제쯤 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건데 지금은 아마 쉽게 누구도 예측하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좀 거치고 나면 지금 충분히 지금은 기다리는 구간은 저는 충분히 됐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51% 극초반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 지분율이 거의 한 55% 됐으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다 팔 만큼은 다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반대로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주식들 보면 외국인들 지분이 극도로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긍정적인 트리거 하나 나왔을 때 가볍게 정말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나 네이버, 뭐 엔터 주식들이 아마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IT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황이 가장 안 좋고 지금 기준으로 수급도 가장 빈집이기 때문에 트리거 과연 상승 트리거가 언제쯤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기회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정도면 충분히 모아가는
구간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네. 투자 관점에서는 모아갈 수 있는 자리지만 약간 우리가 좀 원하는 그 수익률 측면에서 네. 봤을 때는 시간은 좀 그렇죠. 걸릴 것이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딱 삼성전자를 봤을 때 그런 것 같거든요. 분명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인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오만전자 네. 그쪽에 갇혀 있다 보니까 와 여기서 딱 이제 더 이상 못 벗어나는 건가? 6만전자 언제 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사님, 삼성전자는 미국의 보조금 관련해서도 지금 뭔가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도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이 아직도 돌아서지 않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을 감안했을 때 최근에 너무 답답하거든요. 오만전자에 결국 갇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두 종목 다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지금 다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조금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가 와 SK하이닉스가 받는 보조금이 지난 4월 달에 보통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액수가 훨씬 더 큽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연기가 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 삼성에게는 좀 더 충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것들을 납품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타격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라는 부동의 고객사를 갖고 있는 게 지금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피해를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오히려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두 개를 비교하자면 좀 안 좋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가격은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펀더멘탈상으로는 충분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고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반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기 좀 어렵겠지만 조금 더 여유 자금을 갖고 베팅하시는 분들이라면 내년 중반부터 하반기 이 정도까지는 보고 베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퀄테스트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HBM3E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서 내년부터 납품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블랙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본격적인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방 산업에서 수요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대표 양대 산맥인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확실히 업황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은 재고 문제가 좀 많고 디램 가격이 좀 당분간 떨어질 것 같아서 레거시 반도체는 좀 안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내년 초를 좀 지나면서부터는 디램 가격도 좀 반등을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버라든지 PC라든지 이쪽에서 수요가 좀 더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내년 중반 또는 후반까지 보고 좀 길게 보시는 전략이라면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둘 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만한 시점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네, 확실히 두 분 다 길게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내년에는 IT 투톱의 업황도 좀 어느 정도 기대되고 우리가 원했던 그러한 뉴스들도 좀 접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름폭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55,000원은 훌쩍 넘어섰죠. 2%대 강세,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오름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2.15%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IT 투톱도 오르고 반도체 장비들도 괜찮은 분위기를 보여주는데 정말 언제부터 이게 배신의 아이콘이 됐을까요? 이수페타시스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증권신고서 정정해라 이런 얘기 나왔었고 그거 어제 또 장 마감하고 나서 나왔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AI를 보면서 이 기업을 투자했었는데 2차 전지 쪽 제2호 인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유상증자를 어쨌든 강행한다는 거잖아요. 네. 주주들의 원성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오늘도 13%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팀장님 분명히 유상증자 이야기 뭐 2차 전지 기업 인수 이것 때문에 주가가 원래 45,000원대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추가로 더 떨어집니다. 여기서 그러면 더 내려갈 자리가 있다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우리나라 증시 상황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신뢰도 문제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내가 신규로 자금을 투입해서 어떤 네. 주식을 산다라고 할 때 과연 이수페타시스를 신규로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사실 선택지에서 저는 매우 후순위로 밀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신뢰도의 문제도 있고요. 이제 여기서 다시 뭐 거래소가 제동을 건다거나 네.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가 다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걸 진짜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예. 의문이 분명히 생겨날 거고요. 또는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다고 하면
기존의 투자자들은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더 매도세가 좀 나올 거라고 그러게요.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수페타시스는 이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실 때가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어떠한 뉴스가 나오더라도 일단 가장 중요한 신뢰가 무너졌기 네. 때문에 추가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다,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 짚어주시면서 보유자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종목까지 좀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제일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그 탄핵 정국, 뭐 정치적 불확실성 언제쯤 끝나나 이런 건데 14일쯤에 이제 탄핵 여부가 판가름 난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정책주들에 대한 우리가 전략도 계속 세워보고 있는 요즘인데요. 일단 처음에 그 계엄 사태 이후에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던 게 방산주 쪽인데 여기서 3거래일 연속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계엄 사태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 됐다 이렇게 보고 V자 반등하면서 주가 회복하는 건지 우리가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산 25년, 26년에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기 때문에 좋지만 요즘 워낙에 그 대외 신임도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됩니다. 이사님, V자 반등 한다 이렇게 좀 믿어도 될까요? V자 반등까지는 뭐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었다는 판단이긴 합니다. 물론 지금 소화에 대해 우려감들은 꽤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이 사실 계엄 사태 이후에 방산주가 많이 밀렸던 이유는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사실 국가의 이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방산입니다. 그 이외에 뭐 원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선도 뭐 다 있겠지만 가장 또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게 방산이기 때문에 가장 뭐 우려감이 있었던 섹터였죠. 그래서 급락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가 가장 또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폴란드 쪽이었는데 네. 폴란드 쪽에서 중간에 이 무기를 중개해 주는 쪽에서 어떻게 보면 공사긴 한데 네. 여기서 지금 가격을 너무 폴란드에 높게 불러가지고 예.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폴란드 내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일단 그런 부분 이 납기일에 대한 어떤 지연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다시 한번 겹쳐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방산의 어떤 섹터의 환경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변동성은 만들 수 있지만 가격이 많이 빠진 현 상태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면서 나토 쪽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국방비를 뭐 GDP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2%대에서 지금 3%대로 올려라 뭐 이런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정 리스크가 지금 아직 끝나진 않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기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걱정하는 거는 그럼 지금 그 전쟁이 종전. 끝날 것 같지 예. 않냐, 종전이 될 것 같지 않냐, 이렇기 때문에 또 방산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전돼도 지금 쓴 무기를 다시 또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재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미 무기를 사간 나라들은 다른 무기 체계를 사오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무기를 수출할 때 수입을 하는 국가들에서 엄청 치밀하게 이거를 검수하고 평가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왜? 한 번 들여오면 이걸 계속 써야 되거든요, 당분간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재고 수요, 그다음에 아직 지정 자체가 남아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한국산 이 가성비 좋고 납기를 잘 지키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뭐 크게 꺼질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수주장고도 굉장히 많이 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런 리스크 요인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 주가를 내리고 있는 이 요인들이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사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자체가 갖고 있는 내러티브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아직 그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는 접근해도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방산은 좀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기도 한데 원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대부분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은 딛고 추세 전환하는 모습이 차트상 나타나고 있어요. 원전이든 방산이든 뭔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전도 좀 사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뭔가 방산이랑은 결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서요. 황유현 팀장님, 원전을 사도 되는 건지 뭔가 좀 불안하다면 차라리 뭐 차기 정책과 관련해서 네. 신재생 쪽도 요즘에 좀 주목받던데 그쪽을 보는 게 나은지 고민됩니다. 원래 원전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작년부터 유럽에서도 입장을 좀 바꿨고요. 워낙에 전략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원전도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SMR이라는 개념이 이제 점점 확대가 돼서 실제로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은 SMR 도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정치적 이벤트만 없었다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그려줄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번 정부에서 역점으로 추진했던 정부 정책이다 관련주다 보니까 좀 주가는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삼성전자보다 지금 구간에서는 원전 주식들도 모아가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낫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수정된 예산안, 다시 재수정된 예산안들을 예. 보면 역시나 좀 원전 관련 사업 좀 아직도 모자라긴 합니다만 조금 저는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약간 희망을 담아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너무 포기하기 아까운 기술력과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체코 원전과 관련된 불확실성 좀 남아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SMR 관련된 정말 직접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좋은 주식 또는 어떤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이다. 원전에 대해서도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 정부 정책 관련된 섹터들이 반등이 잘 나오고 있어서요. 전략들을 챙겨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소 가벼울 수도 있는 그 테마인데 게임주입니다. 오늘 보니까 종목별로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액션스퀘어 여전히 상한가를 잘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형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공동 CEO로 내정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요,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컴투스 홀딩스도 강세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러면 게임주 안에서도 이제 약간 나눠볼 수 있겠죠. 가상화폐 게임주 이거 봐야 되나? 이사님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액션스퀘어 그리고 뭐 컴투스 홀딩스 등등 가상화폐 관련한 게임주 쪽으로 우리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가 오늘 몇몇 종목들은 오르지만 뭐 다 오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좀 더 말씀해 주신 뭐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 위메이드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회장님이죠. 예. 부회장님이 이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까지만 아마 지금 위메이드에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아예 옮겨서 아예 이제 경영을 시작을 하는 건데 그 전에 있었던 성과들을 봤을 때 지금 액션스퀘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뭐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개발사 투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액션스퀘어가 오늘 시장 대비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29%뭐 상한가까지 지금 가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은 많이 갔지만 다른 종목들 따라갔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이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로 다른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위메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가상화폐가 워낙 또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사상 최대치를 최근까지도 찍었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사실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뭐 실적이 좀 나와줘야지 아니면 신작 출시 이후에 매출 순위권에 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움직였던 게 게임즈라고 보는데 이미 지금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군들은 이런 가상화폐랑 묶였던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만 움직인 건지 나머지 종목들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 아직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진 않았다. 다만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일단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맞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겠지만 일단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작이 실패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본다면 가상화폐 사업 투자를 하고 있는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보셔야겠지만 일단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을 예시로 한번 들여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가상화폐랑 특별한 관계도 없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최고가까지도 올라갔었고 지금도 그렇게 최고가와 큰 갭이 있는 상태가 그렇게 아닙니다. 이 회사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특별한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수급도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수급도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실적이 안 좋느냐? 타 게임사 대비세 훨씬 좋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7,600억 원대였는데 올해 1조 2천억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그다음에 주력 게임이 뭐 배틀그라운드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매출액도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뽑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장의 어떤 리스크도 없고 그다음에 본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어야 최근에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악재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을 찾기 위해선 일단 리스크가 없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투자 포인트가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보면서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임주를 골라주셨네요. 크래프톤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게임주 자체가 사실 전국 불안의 리스크도 좀 덜한 것 같고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나 뭐 겨울방학 성수기 등등 긍정적인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서요. 지금 같을 때 게임주를 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이사님께서는 크래프톤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황유한 네. 팀장님은 어떤 종목 제일 좋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사실 게임주는 신작과 관련된 모멘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가상화폐와 관련된 종목들만 시장에서는 새로운 동력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NC소프트가 이번에 신작을 발표했고 네. 기대감을 오르긴 했습니다만 발표하고 나서 주가는 조금 굉장히 떨어졌죠.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런 모멘텀들이 주가에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면 아마 이런 움직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비단 NC소프트뿐만 아니라 지금 크래프톤이라던가 다른 전통의 게임 회사들도 특별한 추세를 갖고 있거나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게임주 안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가상화폐와 관련된 위메이드나 뭐 컴투스 홀딩스나 이런 쪽에서 매매를 차라리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또 팀장님께서는 위메이드나 컴투스 홀딩스 이쪽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두 분의 또 게임주 관련된 시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 간단하게 볼게요. 구글 쪽에서 이제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를 내놓으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관련주들 급등해서요. 저희 어제 이 시간에도 다뤄봤습니다. 뭔가 이전에 양자 암호가 움직일 때랑은 분명히 다른 것 같거든요. 빅테크 발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요. 그렇지만 CQ셀이나 엑스게이트 이런 작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종목은 좀 잘 골라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사님, 이게 뉴스가 일단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해요. 테마적으로 봤을 때 좀 연속될 수 있다,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우려감이 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 조금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거든요. 단기 네. 테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구글에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기술력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는 거죠. 네이처셀에도 기재가 됐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윌로우라는 이 칩을 통해서 지금 어떤 양자 컴퓨터의 오류를 지금 많이 잡아내긴 했지만 완벽하게 잡아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완벽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어디 기사를 찾아봐도. 그래서 그런 문제점,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고 이게 실용화가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려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국내 기업 중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테마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자로 올랐던 종목들 중에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보안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필요하거든요. 네. AI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AI 시대가 열리면서 딥페이크에 대한 어떤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정부에서 예산을 막 책정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보안주에 대한 수요가 더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현실성 있는 AI 시대에 맞는 수요가 있는 보안주 그리고 양자 컴퓨터랑도 엮일 수 있는 보안주 쪽을 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또 테마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우리가 좀 잘 선별해야 될 텐데 보안은 수요가 여전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소 안정적인 쪽 보안주에 주목해보자라고 투자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두 분과 나눠봤어요.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더 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